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구강 건강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불편함이 있다 보니 구강 건강에 대한 신경을 일반인보다 못 쓰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치아 건강은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다는 구강 관리. 그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NB 장애인 건강 강좌 이동률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과 직접 실생활에 도움되는 의료 정보를 전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대전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건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칫솔이나 치실 등을 이용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은 구강 관리가 스스로 치아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더욱 커다란 난관일 텐데요. 오늘은 치주과 전문의 김현태 교수와 함께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중 1위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 있어서도 다빈도 상병 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장애인에 있어서도 구강 관리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장애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환자분보다 구강위생 관리가 더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주 질환의 발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누구에게나 흔한 이 구강 질환이라는 치은염이나 치주 질환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증상 어떻게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치은염이나 치주 질환은 구강 내 세균이나 구강 내 세균의 유래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영양분 삼아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라 불리는 잇몸뼈가 녹아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통증이 비교적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원이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때문에 양치할 때마다 피나는 증상이나 이런 구취가 증가하는 경향이 느껴진다면 치과를 내원해서 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치료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일단 초기에 내원하게 되면요, 스케일링이나 비교적 간단한 잇몸 치료 정도로도 증상이 확연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조골이 일정 이상 높고 치아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잇몸을 절개해서 치아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는 잇몸 수술을 해야 되거나 혹은 더 심할 경우에는 치아를 뽑는 것이 치료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입안이 깨끗하게 잘 유지된다면 이러한 병의 발생과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구강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강 질환은 사전 예방과 지속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구강 관리법을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칫솔모,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칫솔모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치아를 두세 개 정도 감쌀 수 있는 크기의 칫솔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 크기나 벌리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쪽까지 칫솔이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이용 칫솔과 같이 머리가 네. 작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관리하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폐인 경우에는 미세모와 같이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는 것이 좀 더 좋고요. 반면에 이제 장애인분들처럼 이 관리 간격이 길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치약을 또 칫솔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치약. 네, 저도 치약을 참 다양하게 써봤는데 네. 치약을 어떤 거를 써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그 뱉는 것이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치약을 쓰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치약을 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반 치약에는 불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보통은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일반 치약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면 소량만 사용한 후에 꺼즈 등을 사용해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심한 경우라면 물로만 칫솔질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구강위생에 있어서는 어떤 치약이 좋은가 보다는 물리적인 세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치약에 너무 중점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치약은 이제 보통 광고에서 보면 칫솔 전체에 이렇게 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짜는 것이 아니고요. 완두콩만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모 안쪽으로 치약을 짜 넣어가지고 적용을 해야 치아 표면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완두콩만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왠지 그 기분상, 네. 느낌상 왠지 이만큼이 있어야 다 도포될 수 있다. 네.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완두콩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네. 연마제 등의 성분이 너무 많고 계면활성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에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그 섭식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대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섭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액이나 물이 잘못 넘어갈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다시 빨아들일 수 있는 흡인 기능이 있는 칫솔을 사용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나 치약을 소량만 묻혀서 양치한 후에 꺼즈 등으로 닦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개를 숙여서 물을 아래로 흐르게 해서 목에 넘어가지 않도록 양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치아 스케일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올바른 칫솔질이라고 하는데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예, 신경 쓰면서 한다고 하는데도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얼른 하자 이런 느낌인데 그 장애인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칫솔질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치과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자주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과정에서 입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케일링을 대청소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칫솔질은 매일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청소를 하더라도 평소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이 점점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칫솔질은 구강위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후와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이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세균의 먹잇감이 되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입안에 저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 중에는 우리가 침이 보통 항균 작용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런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이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의 번식이 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주어야 그런 세균 번식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와 자기 전에 양치질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3분, 5분 양치질 하는 시간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상관없이 꼼꼼하게 닦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닦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강하게 닦는 거랑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제가 꼼꼼하게 닦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치아의 모든 면에 칫솔모가 닿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그런데 이 꼼꼼하게 닦는 것이 보통 그냥 저희가 TV 보면서 닦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닦는 부분만 닦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닦는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경우는 잇몸이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절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따라서 식후에 바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양치를 해주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네. 치간 칫솔 등의 구강 보조용품의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혀의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칫솔로 닦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혀에 있는 백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양치를 할 때 사실 그 문질러서 좌우로 이렇게 닦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분명 위아래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위아래로 닦으라고 배웠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로 닦는 습관, 요거 좀 좋지 않나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닦는 방법, 좌우로 칫솔질하는 방법을 저희가 횡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횡마법은 칫솔질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잔사의 제거가 굉장히 어렵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 폐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치경부 마모라고 하는데 그런 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잇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이제 잇몸이 내려가는 치은 퇴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횡마법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양치를 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닦는 그런 방법이 음식물 찌꺼기를 훨씬 더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닦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강하게 양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거나 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모 연예인이 그 드라마에서 네.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했는데 네. 그건 참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좋지 방법이 않습니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그 스스로 이제 칫솔질을 하는 장애인들 중에 이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동 칫솔을 써보면 어떨까. 저도 사실 전동 칫솔을 되게 써보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왠지 그냥 이거는 왠지 그 뭔가 그냥 기계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저의 그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 관점에서 이 전동 칫솔을 쓰는 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동 칫솔이 원래 이제 칫솔 조작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칫솔질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도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거나 너무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치아가 패이거나 마찬가지로 잇몸에 상처가 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전동 칫솔을 사용해 주실 때에는 힘을 주거나 문지르지 않고 그냥 치아 표면에 잠깐 대고 있다가 옆 치아로 옮겨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 칫솔지가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은 특유의 진동이 있죠. 소리도 나죠. 그래서 이것에 장애인분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치과 치료의 치과 치료 시 행동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장애인의 어떤 칫솔질을 돕는 효과적인 좀 보조 기구가 있을까요? 네,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이제 스스로 칫솔질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입을 잘 벌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을 벌릴 수 있어야 칫솔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 기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고무 튜브로 된 실리콘 개구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하기 쉬운 꺼즈나 수건을 길쭉한 칫솔이나 나무젓가락 등에 감싸서 어금니 쪽에 적용해서 이제 개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니나 이미 흔들리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너무 억지로 벌리거나 앞니 쪽에는 개구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실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치실을 사용을 해보니까 좀 뭔가 좀 되게 힘들어요. 네. 예, 이게 뭐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갑자기 실이 여기 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구강 건강에 가장 큰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치아 모양이나 이 사용법 등의 어떤 그런 이유로 피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고 올바르게 좀 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사용만 한다면 구강위생 개선에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일반인도 하기가 어렵고 더더욱 보호자가 장애인분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손잡이 치실이라고 하는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치실이 나오기도 하고 Y자형 치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치실을 사용하길 권고드리고 치간 칫솔은 아시다시피 솔 형태의 보조용품인데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 관리를 위해서 발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환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면 꼭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다만 치간 사이가 좁은 경우에는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은 좋지 않고요. 방향의 조절을 통해서 잇몸을 찌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꽉 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 만약에 벌어졌다 치간 칫솔을 사용했는데 치간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면 잇몸 붓기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공간이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존용품으로는 이제 워터픽이라고 이제 고압의 물이 분사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고압의 물 분사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비교적 쉬운 제품이고요. 하지만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튀죠.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적용해 줄 때는 더 많이 튑니다. 때문에 장애인 환자들에게 적용해 줄 때에는 샤워하면서 물이 이미 나오는 상황에서 같이 사용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가글도 물이 뱉는 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면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입안의 세균총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이러한 구강 보조용품은 말 그대로 보조용품이죠. 때문에 칫솔질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의 구강 관리를 위해서 이 보호자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이를 닦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안정 보호자분들이 닦아주시는 것은 좋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무래도 칫솔질이 부족하거나 너무 강하게 닦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들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옆에서 너무 강하게 닦지 않도록 혹은 양치질법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닦은 후에 보호자분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조용품 또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매우 좋지만 대부분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양치를 한 후에 보호자분들이 구강 위생 보조용품을 추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장애인분들이 칫솔질에 익숙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앞니 쪽부터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고 어금니 쪽까지 차근차근 적용한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계속 진행 시에는 행동 조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좋지 않고 보통은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닦아주실 때 이제 마주보고 닦아주시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뒤쪽에서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머리를 잡은 후에 이를 닦아주시는 것이 환자분들의 이제 움직임에 좀 더 대응할 수 있고 칫솔질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구강 관리에 이 식이 조절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식이 조절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식이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식이 조절에 관해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충치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나
냉면, 육수와 같이 산도가 매우 높은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합쳐진 이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것은 정말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바로 칫솔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궈주거나 꺼주로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이 관리하면 사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소아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비교적 충치가 쉽게 생기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치열이 교환되는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인 불소도포와 구강 검진을 통해서 충치를 최대한 예방을 하고 충치가 생겼다 하면 조기 치료를 통해서 영구치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장애인의 경우에 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일반 치과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장애인분들 중에 이제 심한 근육의 경직이나 경련이 존재하거나 네.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행동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치과에서 진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동반해서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치과 치료를 할 때 꼭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내시경처럼 간단하게 좀 수면 마취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내원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저에게 수면 마취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이제 정맥 마취를 통한 깊은 진정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환자가 깊은 진정에 놓이더라도 자발적인 호흡은 유지하게 되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이제 입 안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야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기도를 유지하고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기에는 불리한 자세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물에 입이 고이게 되면 이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입안에 고인 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섭식을 못하는 환자분처럼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치과 치료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치료가 대부분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깊은 수면 상태, 그러니까 수면 마취 상태에서는 치료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 여건에 따라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짧게 걸리는 치과 치료 중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 네. 간단한 치료의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과 치료의 어떤 진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지원이 있을까요? 네, 치과는 현재 전국 15개 권역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지역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및 공공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전국 권역센터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감면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필요하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50%가 감면이 되고 치과 영역의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30%, 그리고 이외의 다른 장애인분들은 10%가 진료비에서 감면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하는 구강위생관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주질환과 충치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조금씩 혁조도를 이끌어내고 점차 구강위생이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현태 교수와 함께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활이나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구강 관리나 치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기 쉽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된 후에야 고통받으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치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CMB 장애인 건강강좌 이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